거 관련해서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거는 대표님 결단이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님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 지나가면서 악수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취임 1년 6개월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환담 자리는 지난해 5월 이 대선 이후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마주 앉아서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이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서 열리는 이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단이 환담을 갖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둘참을 권하는 당내 좀 의견이 많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회담 요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죠. 그래서 여러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번 좀 짧게 마주치기는 했지만 대화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등에 항의하면서 전면 불참하면서 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도 이번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민생에 있어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당도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거나 야유나 고성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피켓을 내걸지는 않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회의 도중에 왜 그런 합의를 했냐 이러면서 본회의장 밖에서라도 기자회견이나 단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반발을 한 것으로 보여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는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그 계단 올라가서 로툰독을 지나갈 때 이때 양쪽에서 의원들이 피켓을 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난해 시정연설, 올해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면서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참석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세를 올리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설 경우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을 걱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겠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심판, 거대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뭔가 예산안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한 게 아닐까 싶고요. 야당이지만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유와 피켓 등을 들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협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 연출하지 않고 연설 끝나고 뒤에서 여야 원내끼리 예산안 협의 등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국회의 전통으로 잘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책임 야당과 소통입니다. 네, 과거까지 계속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 고성이라든지 피켓을 들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기도 하지만 특히 또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29일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이 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소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간의 소통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국민의힘과는 어느 정도 소통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아직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면입니다. 조정식 총선기획단에 힘을 싣는 이재명 대표. 연일 흔들고 있는 비명계에게 바꿀 이유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최고위원을 임명을 강행했죠. 이러자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공천까지 총선 앞두고 자객공천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비판을 하고 게다가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사퇴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총선기획단을 이끌 적임자다라면서 지금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물갈이 될 수 있다는 전조증상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비명계 얘기 들어볼까요? 곧바로 분당 얘기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이 크기 때문에 전체가 대표 체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분당한다 이런 얘기도 소문도 나오는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결심하겠다. 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이상민 의원의 경우도 진즉부터 유쾌한 결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실제적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그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이 함께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핀셋으로 송갑석 의원만 사표 수리를 즉각했거든요. 그 다음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뉘앙스상으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는 일단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두고 보자라는 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의 살림을 실제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나면 다시 그 복귀하고 나면은 뭔가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총선 기획단 띄운다 그러고 거기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함께 된다고 하면 지금 물밑에서 있는 친명, 비명 간의 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지명한 분 보세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이분이 현재 지역구에 다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시기는 이게 왜 비판의 소지가 되냐. 그분이 친명이에요 라고 반문을 하지만 예. 누가 봐도 친명이거든요. 친명 행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조를 쭉 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일성이 기존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말은 했지만 예. 결국에는 이 공천 국면에서 이것이 이제 학살 공천 소위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부각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통합을 바란다라면 김남국 의원 제명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명할까? 과연 가능할까? 글쎄요. 이거 뭐 일단은 뭐 민주당을 떠난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회 윤리위에서 자문위원들은 제명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지켜준 셈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원욱 의원의 말을 듣고 김남국 의원을 제명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기세가 정말 제대로 오를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는 힘을 얻을 만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최측근인 본인의 수행실장까지 했던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당 내부적으로 원외 친명계 인사들의 자객 공천부터 시작해서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문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밖에 있지만 내부의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 등에게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면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공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꽤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재판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줄줄 나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일주일 전 재판에서 그런 얘기했죠.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언급을 합니다. 물론 검사 측에서 이분 맞습니까? 네.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런 증언을 해요. 강내구가 이번 돈봉투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자, 누구는 100만 원, 강내구가 돈봉투 계획을 세웠다. 야, 이 얘기를 지금 이정근 부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씨는 강내구 씨와 윤관석 의원 등의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이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전당대회 준비 초반부터 돈봉투 살포 계획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이 송영길 캠프에 출근하기 전이나 초기쯤에 강내구 씨가 자신의 동네 빵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캠프 관계자 4명을 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너는 돈을 어떻게 내고 이런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강 씨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태였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강 씨가 누구는 100만 원씩, 누구는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강내구와 이정근 간의 관계가 지금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윤관석 의원은 녹취에 뺏겼어.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의 받는 혐의는 전달입니다. 자, 이 돈을 이정근한테 받아다가 다른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거. 근데 전달이 아니래요. 그럼 전달 아니면 뭔데요? 보관만 했어요. 보관만 거쳐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재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윤관석 의원은 변호인이 증인이 윤관석에게 전달한 봉투는 윤관석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윤관석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돈이 아니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결국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고 스폰서와 박 전 보좌관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서 전달된 현금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기 전에 잠시 자신은 보관을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잠깐만요. 뭘 했다고요? 보관을 했다고요? 자기한테? 보관만 했다 이런 취지죠. 어허. 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혐의였죠. 돈봉투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해왔었거든요. 전달된 사실을 또 시인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변호인의 질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한숨을 쉬거나 좀 실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정근 부총장의 반응이 아까 좀 나왔어요. 그래픽에. 네, 그렇습니다. 비겁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 전 보좌관, 증인 또 윤 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를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좀 비겁한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저는 강내구한테 처음 들었고 윤관석과 강내구가 의논해서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기억을 한다면서 윤관석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고 그다음에 윤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윤 의원은 법정에서 돈봉투의 성격이 매표가 아닌 감사 표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를 했는데요. 검찰이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면서 지시와 권유 또 요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돈봉투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보관만 했고요. 그냥 나를 거쳐서 갔을 뿐이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얘기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얘기했어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재판에서 본격적인 폭탄 돌리기,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 등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모두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돈봉투 돌리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안 됐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일 계제가 전혀 아니다. 이 재판 기록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한 돈 선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비명계가 지적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근무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민주당 대선 경선을 주도했다라는 공격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정치적 책임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다들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공방이 진행이 되는 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으면 사실 뭐 이 모든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에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좀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의원이 1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당원들은 12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000명이 주로 보면은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나 뭐 의원들이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수의 인원들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30%, 40%의 그 비율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표의 등가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소수의 대의원들의 지지만 받으면 당대표에 당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좀 그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에 참 어떻게 됐어요? 혁신안 나오고. 아직 그 혁신안이 저는 지금 그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라도 저는 그런 대의원제에 대한 그런 개편, 변화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 대표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송영길 대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지금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자, 송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방어권을 단단히 준비하시면 되죠. 예. 조사받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볼 때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모든 의혹과 혐의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수혜 대상이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이와 같은 모든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포함해서 그 혜택을 본 것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죠. 그래서 본인이 지난 4월에 뭐 파리에 잘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도 못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번의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뭐 책상 놓고 뭐 저렇게 천막 치고, 또 최근에 뭐 용산으로 이사도 하시고 예. 뭐 선전포고라는 책도 내고 뭐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히 수사에 임하시고, 또 본인이 지금 그 뇌물 수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조직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로 번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어떻게 하면 방어권을 잘 행사할까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